창조교육이란, 제가 주장하는 창조교육은 창조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체성부터 공유하자는 교육입니다.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그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교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도 한 이 창조,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같은 그런 의미이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가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뜹니다. 그리고 창조, 창조경제, 그리고 창의, 창의성. 아시다시피 한때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창조경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객관화하기 어려운 어떤 용어의 정체를 정부 차원에서 자기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정의로서는 이 창조 경제를 공유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결론과 같은 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 경제에 이어서 창조라는 용어가 창의, 창의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500개 정도의 특허, 실용, 의장, 디자인과 같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등록시킨 경력이 있는 창인으로서, 아이디어맨으로서, 발명가로서, 제품 개발가로서 이 창의나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과 함께 붙어 다니는 용어가 천재성입니다. 이렇게 난해한 창조 이꼬르 창의라는 정체성으로는 보편적인 공교육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 창의나 창의성은 발명가 에디슨이 말하는 천재, 그 속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한, 에디슨 정도의 발명가조차도 1%에 불과한 영감이라고 한 그 영역을 과연 0.1% 정도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천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변에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그런 영역의 천재들, 이 곧 어떤 창의의 대가인 양 회자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가 천지창조도 아니고 창의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창조는 곧 도전이다. 어떤 목적성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그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끊임없는 피드백, 그 생명성의 유지를 위한 지속되는 재창조, 그 구심에 바로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주장하는 창조는 제품 창조 도전입니다. 이 창조라는 용어를 제품 창조 도전이라고 정체를 정의하고 해석하면 누구나가 이 창조라는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성과 공유를 하기가 용이하다는 주장입니다. 창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창조라는 용어에 대한 교육받은 사람들의 공유성입니다. 시작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창조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제각각적으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벌써 공교육의 가장 핵심 목표인 공유성과 소통성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다원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창조라는 용어 그 자체가 제품 창조 그리고 도전이라는 객관적 공유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제품, 우주 속에 인간들이 있고 인간들은 곧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 만물은 교환을 한다. 그리고 인간들 또한 교환을 한다. 인간들의 교환 그 자체를 경제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환은 곧 경제, 경제는 곧 교환이다. 그 구심에 바로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든 이러한 고상한 용어를 붙일 필요도 없이 그저 교환성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 제품입니다.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리고 게임이든 마약이든 심지어 교회에 납부하는 헌금조차도 노동과 인간의 욕구의 교환, 거기에 지구 물질들이 가미되는, 그리고 누적된 기술들이 가미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제품이라는 데서부터 인식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교환력을 가지는 모든 제품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자체가 이미 공교육의 위배가 되고 창조교육의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에 자동차도 제품이고 노래도 제품이고 마약도 제품이고 보이스피싱도 제품이다. 그것이 세금을 내나 안 내나 문제. 이를 떠나서 교환력을 가진다는 모든 것, 가령 11조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뒤풀이 하자면 분명히 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그리고 구매자들은 그 구매의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 속에는 분명히 교환력이라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중력과도 같이 교환, 노동의 대가로 확보한 어떤 화폐라는 것을 교환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품이라는 용어에 집중을 하는가 했을 때, 다양한 해석들을 하나로 융합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통해서 공유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결국 종극에 그 이유와 목적들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가지 제품들로 또 결합되고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한 대의 자동차가 3, 4만 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쉽게 접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 4만 개의 부품들은 또 십수 개들의 부품들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인식적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3만 개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다면 30만, 300만, 그 300만 개들을 구성하는 그 속에는 또 물질과 기술 등 다양한 세부적인 제품들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최소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제품을 더 나누어질 수 없는 물질인 원자에 비교해서 제품 원자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 원자는 모두가 공통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와 구매자, 그리고 세금과 같은 모든 제품 원자들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구조, 인식구조가 바로 제품적 이해, 제품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인지가 되었다면, 인식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품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단위인 제품 원자를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하는, 그리고 그 제품 원자, 그리고 제품의 공급자, 구매자, 그리고 세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회적 합의, 즉 정부, 공직무자들의 인허가, 규제, 그리고 그 제품들 간의 경쟁에 의한 심판, 이 모두를 인식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함량되는 것이 바로 제품주의적 교육입니다. 이러한 제품주의 학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또 별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단위 제품 원자를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이 한 단위 제품, 그리고 한 단위들의 복합적인 융합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창조에 대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결국 모든 제품들은 그 생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와 유지와 재창조를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에 대한 인식은 결국 유지계입니다. 창조되어서 그것이 시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유지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죽지 않는 제품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제품들, 제품 원소들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유지되다가 결국 재창조에 의해서 기존에 유지되던 제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환 시간들이 얼마 정도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이 인류가 100년이 지나면 모두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인류로 교체되듯이, 제품 또한 어느 시간 속에 기존의 모든 제품들은 유지가 소멸되고 재창조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그 시대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에 대한 인식의 시작입니다. 자, 이러한 창조는 어떤 요인으로 시도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흔히 편리성, 인류의 삶의 편리성에 부합하는, 편리라는 욕구에 부합하는 그 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시장력이라는 힘을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편리, 크기, 무게, 디자인, 시각적 재미, 청각적 재미 등과 같은 인간 욕구에 더 잘 부합되는 그 무엇들이 결국 창조와 재창조적으로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제품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곧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품 창조 행위. 여기에서 잠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자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러한 인식구조, 창조라는 용어에 대한 몰인식, 그리고 제품 창조라는 관점의 몰이해, 그 연장의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 본질,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구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류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지속 가능한 인류, 경제의 부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이어진다면, 결국 이러한 인식 구조를 갖춤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를, 제품 만능주의를 풀이하는 이야기와도 비슷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제품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구와
노동의 교환을 이해하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노동, 모든 인류들이 이 관점에서 각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임무와 사명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를 선명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왕성한 창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즉 뭐 벤처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기업에서 하는 신제품 개발이든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시도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개념적 정체성에 대한 공유가 없기 때문에 소통과 분업 협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 정의를 통해서 창조 행위에 소통성과 분업성과 협업성을 높이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교육이, 그러한 인식구조를 이해하고 숙달시키는 교육이 바로 창조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교육의 목적은 제각각화되어 있는 개개인들의 어떤 창조행위에 대한 인식구조를 창조 도전적 분업과 협업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품적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 제품 원자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제품들이 시작되는 창조를 이해하는 정체와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창조 도전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제품이나 산업 영역에 참여되더라도 그 기본적인 소통과 분업 협업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창조라는 관점에서 인식구조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존의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전인교육이라든가 기존 교육이 지향하던 바와 어떠한 문제가 대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 행위에 참여해야만 하는, 경제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그 핵심 원천인 이 창조,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내는, 스스로 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분업과 협업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도전적 자세로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와 직무 태도와 참여 자세들로 분배 구조를 잘 논하고 최상의 분배 그 자체도 하나의 협업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한다면 결국 이 창조행위 자체는 인간의 삶의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인간들의 공정과 정의,
민주, 최상의 협업력까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이 가지는 의미인 제품의 수단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기술적 가치를, 시장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그 이면에 창조 도전 행위에 있어서의 분업과 협업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정체성 정의를 명확하게 공유함으로써부터 공정과 정의와 민주와 스스로의 어떤 경제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